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다가구 주택을 두 동이나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260평 대지가 감정가 10억에 시작해서 지금 49%까지 유찰되어 최저가 5억 1천만 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땅을 두 개로 분할해서 뒷땅을 6억 5천만 원에, 도로에 인접한 앞땅을 7억에 매도한다면 5억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전시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다가구주택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물론 뭐 LH에서 분양받아서 살 수도 있고, 계획관리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많이 버는 사람이 건축업체예요. 거기다 건축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다가구 인수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을 해서 준공된 다가구를 인수한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신축된 건물을 사게 되면 가장 고가에 사게 되거든요. 보통 지방으로 따지게 되면 20억 정도의 다가구를 사게 돼요. 20억으로 산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준공된 다가구 퇴직자들이 보통 많이 모여요. 왜냐면 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사니까. 이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기준으로 따지면 2년마다 거의 2억 가까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빠진다는 이유는 새 거일 때는 가치가 제일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도 맞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쓰면서 계속 낡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수리 비용이 계속 들 테니까 그만큼 계속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퇴직하고 나서 새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예쁜 다가구를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가장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네. 경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싸게 사서 2년 정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팔게 되면 감가상각도 덜 맞고 낙찰 차익만큼 돈을 벌 테니까 절대 다가구는 신축을 사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퇴직하고 다가구를 사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요 네 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장 쉽게 먼저 설명을 하면 소유권부터 보시면 돼요.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독 등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안에 임차인이 19개 호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한 명. 이게 다가구인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나요. 그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의 차이가 뭐냐? 그 두 개는 19개 이하의 호실이어야만 허가가 나는 거고요. 연립주택은 이런 제약이 없어요. 19개 호실 이상으로 하게 되면 빌라, 연립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거 호실이 19개 이하다. 그럼 다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빌라라는 개념이 왜 들어왔냐면 아파트를 짓기에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예전에는 낮게 크게 짓고 싶었던 수요가 있었으니까 빌라라는 개념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파트는 보통 15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는 높이 질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시공력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의 개념에 가깝게 빌라식으로 졌던 거죠. 이제는 빌라는 거의 짓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땅이 남아 돌았을 때는 50평, 60평 잘 사시는 분들이 빌라에 살았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빌라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빌라라는 개념이 없죠. 네. 아, 층수 네네. 제한 같은 경우에 적어놓긴 했는데 크게 의미를 안 가지셔도 돼요. 여기서 의미를 갖는 거는 단지 하나 19개 호실 이하다. 1층의 필로티룸 층수의 제한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다시 바닥 면적의 50%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이 이유 때문에 대부분 다 1층에 필로티를 짓잖아요.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1층은 층수 제한을 이상을,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경매 물건을 가려고 하는데 한번 위치 한번 볼게요. 대덕구가 아파트 값도 제일 싸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북쪽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없는 게 눈에 보이시죠? 금강교 쪽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4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아파트 네. 가격을 봐야 그 동네의 경제 규모가 보일 테니까 대덕산업단지에 이렇게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한국타이어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불이 났었어서 요즘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신탄진에 있는 식당들이랑 술집을 한국타이어에서 다 먹여 살린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가구하고 아파트 조그마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한국타이어하고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임차로 살고 있거든요. 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경매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감정가가 6천 정도밖에 안 해요. 공실이 거의 없어요. 지어진 지 20년, 30년 돼가는 이런 다가구에 임차료는 당연히 500에 30일 거예요. 경매 물건은 루필지였는데 지금 위성비에서 보면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모듈을 한번 볼게요. 여기 현장을 갔을 때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집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을 부시고 나대지로 만든 상황인 거예요. 토지 전부, 그다음에 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집을 다 부시고 나대지로 만든 상태에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부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 여긴 어떤 수요냐면 이런 원룸들이 되게 많은 수요예요. 여기 원룸도 공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런 다가구에서 저녁에 잠만 자고 외식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수요들이 다 전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온 땅을 쓰는 목적은 정확해요. 이렇게 다가구를 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걸 산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등기부부터 확인하거든요.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를 다 말해주니까 등기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기 힘드시면 맨 밑에 가셔서 근데 요약을 보게 되면 현재의 상황만 보이는 거지 권리 분석을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유료 사이트에서 다 정리해주고 있는데 네.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보려고 등기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등기부 한번 볼게요. 갖고는 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언제 누가 팔았다, 그 다음에 경매가 개시됐다, 아니면 뭐 가압류가 걸렸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최근에 영진개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죠. 2023년에. 그리고 불구라고 말하면 근저당을 발생시킨 거니까 근저당이 9억 8,400을 2023년 5월 25일 날 잡았잖아요. 이 매매 가격이 3억 1,300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근저당을 빌려준 이 금액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최고 채권액을 9억 8,400을 설정했다는 거는 120%를 설정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9억 8,400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나눠 떨어지면 120%를 해준 거고 이런 8억 2천을 대출해 준 거겠죠? 8,400 나누기 1.3 이렇게 하면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120% 설정을 해준 거예요. 아파트는 대부분 120% 설정하고요. 근데 상가는 130%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자를 안 냈을 경우에 가산으로 이자를 더 받을 여유분을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1억을 빌려줬는데 1억 2천을 잡는 이유는 또 이자를 안 음, 내면 그 금액까지 나중에 받아내려고 20%를 추가로 최고 채권액을 잡는 거잖아요. 상가는 네. 40%를 잡는 이유가 상가는 기본적으로 2차 유찰이 기본이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마진을 더 두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차 유찰되면 거의 다 낙찰을 받겠죠.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 말고 두 번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막 세 번 유찰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은행 네.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때문이라도 토지나 음, 상가는 130%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9억 8,400을 1.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8억 2천을 대출을 실행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이 네. 8억 2천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 또 8억 2천이 아니에요. 60%만 대출해 줬을 거잖아요. LTV.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이라고 감정을 했을 때 은행에서 60%까지 대출해 준다고 6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8억 2천짜리 땅이 아닌 거예요. 60%만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비싼 땅이라는 건가요? 최소한 은행에서 봤을 때 이 땅은 8억 2천보다는 비싸겠죠. 나누기 0.6. 거기 이 땅은 13억 6천짜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13억 6천짜리 땅을 60% 대출해줘서 8억 2천만 대출해준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어떤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가 땅에 나가서 은행한테 감정평가사를 내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아, 이 땅은 13억 정도짜리 땅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8억 2천을 빌려준 거예요. 음, 지금 경매 가격을 시작을 10억에 했지만 아, 10억짜리 감정은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탁감이라는 걸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해줘요. 예전에는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패단이 있었었냐면 지상권을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이렇게 진 거예요. 이렇게 짓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건설업체가. 그럼 여기 유치권이라고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 유치권 10억이 성립하는 유치권이에요. 이게 경매에 나오게 되면 이 건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유치권 때문에 이 땅이 낙찰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3억에 낙찰이 됐다. 그럼 은행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겠죠.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은행은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위에 건물을 짓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음,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밖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세종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지도 보이시죠?
이만큼을 국가에서 수용을 한 거예요. 음, 수용을 하고 하나씩 둘씩 필지를 나눠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팔 때는 당연히 LHA를 통해서 팔게 되는 거고, 요만큼 한 필지를 나눠서 팔게 되는 거죠. 도시 지역 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도시 지역 내에는 구분을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하고 자연 녹지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요. 도시 지역 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크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100평이라고 따졌을 때 얘는 바닥에 40평을 40평, 거고 얘는 20평밖에 20평. 못 가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땅을 100평을 샀는데 생산관리다. 아, 그러면 전원주택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계획관리 100평을 사셨으면 바닥에 40평을 깔 수 있으니까 얘는 창고를 쓰던 공장을 쓰던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사용 목적이 더 다양해지겠죠. 생산관리, 보존관리랑 계획관리의 두 개의 땅값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당연히 두 배 이상 나겠죠. 왜냐면 얘가 효율이 더 크니까. 이해되셨죠? 네, 1종 일반이라고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2종 일반 같은 경우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5층 이하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지금 이 땅이 260평이 나온 거잖아요. 네. 60평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60 건폐율이 60%라고 말하면 156평을 바닥에 깔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 200%니까 520평까지 깔 수 있는 거고 1층에 52평, 56평, 56평, 156평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1층에 50평짜리 상가 하나와 16평짜리 주택 18개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임대가 어떻게 될까요? 3룸까지 나오는 26평짜리가 18개라고 그러면 못해도 월세는 10에서 80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80만 원 곱하기 18개 그러면 1440. 그 다음에 요거 1층 상가 52평이면 거의 마트 수준이거든요. 400만 받아볼까요? 17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땅이 그 정도로 좋다는 땅이 아마도 130평으로 반 잘라서 할 거예요. 필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도 나중 되면 이렇게 두 필지로 쪼갤 거예요. 그러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가구 하나 올리고 이렇게 다가구 하나 올리고 이게 A 다가구 이게 B 다가구 이 필지 1번 필지 2번 필지 나눠서 두 개로 아마 분양을 하거나 B 필지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A 땅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아주 좋은 땅이죠. 대전에서 B 필지 같은 경우에 130평이잖아요. 아무리 목상동에 하더라도 400에서 500 사이 받거든요. 그럼 요거 한 필지만 해도 130평 곱하기 400만 원만 해도 5억 2천이거든요. 이렇게 두 동을 짓는 게 더 효율이 좋아요. 목상동 수요 자체가 이렇게 큰 평수를 원하지 않아요. 음, 그럼 이렇게 짓는 거는 이 지역 분석을 잘 못했다는 거고, 필지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130평 두 개로 13평 18개를 넣는 게 효율이 훨씬 좋겠죠. 건축비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즘에 건축비가 아무리 싸도 70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평당 700만 원을 200평을 짓게 되면 요 건축비만 14억이에요. 땅값 7억. 이렇게 1억이거든요. 이 건축비는 서울에서 지나 지방에서 지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음,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이 땅값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을 하는 것보다 필지를 두 개 나눠서 한 필지씩 나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A 필지 하나 팔아내고 그다음에 B 필지 나중에 팔면 500만 원 하게 되면 130평이니까 6.5. 이것도 6.5. 현실적으로 저는 이 땅이 3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이건 6.5억이지만 요건 더 받을 수 있겠죠? 7억 받을 수 있을 테고.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5억까지 빠져 있으니까 이 가격은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5억 천인데 낙찰자가 5억 천에 안 나오겠죠. 7억 3천에 2차에서 낙찰 받았으면 그냥 끝났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때 받았으면 모두 다 만족하는 거죠. 채권자도 만족하고 법원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아주 해피한 상황일 수 있었겠죠. 이거 7억 3천에 사도 분명히 남는 땅이었어요. 한국 타이어랑 기업들이 많아서 임차는 공실 없이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다가구가 엄청 많은데 공실 없이 꽉 차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음식점도 많고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여기서 밥 먹고 숙소로 들어가서 잠자고 나와서 또 출근하고 이런 패턴의 동네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모든 부동산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매주 나오는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방법은 지금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 향후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미래 가치까지 투자한다면 누구보다 확신 있게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낙찰받기 전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싸게 경매로 낙찰받을지,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낙찰받을지, 개발 계획이 가득한 토지를 싸게 낙찰받을지 미리 결정해 놓아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